자, 이제 이번에는 저희 이제 또 계속해서 그 RF 회로들을 다루기 위해서 RF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센시티비티나 다이내믹 레인지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패시브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널리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실제로 임피던스 매칭 이런 거를 저희가 인터널리도 해야 되고 인터페이스 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 정도 하고 나면은 뒤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약한 신호도 잘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약한 신호를 받아들여서 다시 재구성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노이즈 피겨의 정의를 다시 한번 따져봤을 때 이 성분을 이제 나눠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더멀 노이즈 성분 파워랑 시그널 파워랑.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요거만 남기고 반대쪽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고, 그래서 전체 토탈 시그널 전 밴드에 걸친 시그널 파워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서의 시그널 토탈 파워랑 이게 더멀 노이즈 파워랑 노이즈 피겨랑 아웃풋 시그널이랑 밴드위스랑, 그래서 양쪽에 로그를 씌워서 dBm 스케일로 보면, dBm 스케일로 이게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안테나에서의 어떤 더멀 노이즈를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시버 단에서 있는 어떤 노이즈 피겨도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갖고 있는 어떤 SNR도 이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어진 밴드 내에서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거 위부터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이즈 파워를 계산해 보면은 아웃풋이랑 그 저항 R분의 V 자승이니까 그 다음에 게인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거를 가지고 매칭된 환경에서 앞에 있는 공식이랑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면은 어떤 더멀 노이즈가 갖고 있는 이제 맥시멈 노이즈는 매치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여기가 R이면 그죠? 4랑 4랑 다 약분되고 KT만 남고 300도 절대 온도라고 봤을 때 볼트만 상수랑 곱하면 약 174 dBm 펄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이제 넣게 되면은 우리가 센시티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74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노이즈 피겨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밴드위스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SNR 미니멈 리퀘어먼트 위서부터가 유효한 정보가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불러서 이제 노이즈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여건이니까 노이즈 플로우랑 미니멈 리퀘어드 SNR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약간 실제 예제를 갖고 보게 되면은 GSM 리시버가 이제 미니멈 12dB SNR을 이제 요구될 때, 그리고 채널 밴드위스가 200kHz일 때, GSM 리시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보통 미니멈 SNR을 23d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와이어리스 랜이 GSM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한 20메가 됩니다. 두 개의 센시티비티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다음에 노이즈 피기는 7dB로 갔다가 보면은 일단 이 수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놓고 일단 수치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가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죠. 200kHz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53dB, 20메가는 73dB가 되고, 그래서 이제 GSM의 경우는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미니멈 SNR 12dB랑 넣게 되면은 센시티비티가 마이너스 102dBm처럼 보이고, 와이파이 경우에 마이너스 71dBm처럼 보이니까 센시티비티가 GSM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냥 숫자만 보면요. 물론 당연히 이제 GSM은 더 넓은 지역에서의 리시버가 되는 거죠. GSM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
5년 전까지 유럽에서 많이 쓰던, 동남아 유럽에서 많이 쓰던 표준이죠. 우리나라가 CDMA 쓸 때, 3G 쓸 때. 근데 요 정도 일반 핸드폰이었죠. 핸드폰 리시버가 이 정도 센시티브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센시티브가 나쁜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 방 안에서 하는 거고 데이터 레이트를 비교해 보시면 와이파이는 54 메가bps 이 당시에 이 책이 나온 당시에 것들 레퍼런스 보면은 GSM은 270kbps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센시티비티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 레이트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랑 스푸리어스 프리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요 리시버 노이즈 플로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서야 되는 거고죠. 뭐 마이너스 174에다가 노이즈 피규어에다 다 더해서 여기보다 넘게 들어온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다. 그게 요 센시티비티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주다 보면 어떤 거 이상은 이제 1dB 컴프레션도 오고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tolerable 파워랑 미니멈 디텍트 하는 거랑 다 본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러라는 걸 통하면 뭐 다이나믹 레인지 100dB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게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인풋 파워를 키우다 보면 그죠? third order intercept 프로덕트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스펄들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Spurious Free Dynamic Range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아까 똑같이 리시버 인터넷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센시티비티가 여기가 되는 건데 이제 요 인풋이 계속 증가를 했을 때 얘네들이 만드는 third order intermodulation 프로덕트들 같이 올라오기 시작할 건데 걔네들이 요 리시버 인테그레이티드 노이즈 순으로 올라올 때까지만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스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레인지를 Spurious Free Dynamic Range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lower end가 이제 equal to sensitivity가 되는 거죠. high end는 defined as maximum input level in a two-tone test for which third order intervals do not exceed the integrated noise of the receiver. 그래서 이 two-tone 테스트를 해서 생기는 third order intermodulation 프로덕트가 우리 리시버 인터넷 노이즈를 점점 커질 건데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인풋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걸 SFD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SFDR이 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뭐 이제 SFDR을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SFDR 공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스펙을 정하거나 설계를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GSM 리시버가 노이즈 피규어가 7dB고 IIP3 파워가 마이너스 15dBm이고 미니멈 S는 12dB일 때 SFDR이 얼마냐? 계산할 수 있겠죠.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이나믹 레인지랑 비교해 보면은 SFDR은 훨씬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제 다이나믹 레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넘는 숫자를 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잡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third order intermodulation 프로덕트들이 인밴드로 들어와서 우리 트랜시버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quality factor 또는 Q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디얼 에너지 스토링 디바이스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가까운가를 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병렬 연결이냐 직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Q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되는 공식들은 표현이 되는데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럴렐한 경우에는 이제 저항 나누기 임피던스가 되고요.
직렬인 경우에는 거꾸로가 됩니다. 임피던스 나누기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트랜스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패러렐한 거랑 시리얼한 거랑 가지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은 패러렐한 저항은 직렬 저항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요걸 쭉 풀어가지고 허스부랑 실수부랑 같게 놓고 이제 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렬로 봤을 때는 직렬로 봤을 때보다 Q보다 커지는, 그러니까 Q 스퀘어만큼 커지는 거고요. 또는 거꾸로죠. 병렬된 거를 직렬로 옮기면 직렬은 병렬보다 Q 스퀘어만큼 작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저항에서 느끼는 저항값이. 그러니까 리얼 파트가 되는 거죠. 이메너리 파트는 병렬이든 직렬이든 옮겼을 때 이게 여기 역수가 되는데 Q 스퀘어 플러스 1분 그러니까 나누기 Q나 Q 스퀘어 나누기 Q 스퀘어 플러스 1이나 거의 비슷하게 1이기 때문에 이런 리액탄스 성분은 이제 변화가 없고, 이제 이렇게 레지스티브한 요 리얼 파트 성분이 이제 병렬로 옮길 때랑 직렬로 옮길 때랑 차이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요. 똑같죠? 이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탄스 성분은 비슷하고 레지스티브한 성분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when converting from parallel to series, 그죠? 그러니까 parallel to series로 표현할 때는 RS equal RP 나누기 Q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parallel에서 series로 만약에 변환을 하게 되면 저항은 더 작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시리즈 있는 것을 병렬로 옮길 때는 R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요 성질을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성질인데, 리액탄스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이런 레지스티브한 성분이 크기가 크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건데,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르게 이제 두 개씩 놓고 본 건데, 패러렐한 경우랑 시리얼한 경우랑 나눠서 보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컨버전 등가회를 놓게 보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리얼 파트랑 이미지널 파트랑 같게 놓고 풀면은 아까랑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풀어서 보니까 결국은 저항은 이제 시리즈로 있던 것을 패러렐로 옮기면서, 그죠? 이제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리액탄스 성분은 큰 변화가 없이 느껴진다 라고 보는 거죠.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은 저항 성분이 작아지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많이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냐? 이제 파워 딜리버리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미분해가지고 뭐 어떤 최대값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로드에 전달되는 것은 최대값은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 또는 컨주게이트가 됐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임피던스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넣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저항을 좀 크게 느끼게 하고 싶다, 작게 느끼게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풀어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시리즈한 성분은 RL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L을 실제로 이런 걸 넣음으로써 더 작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50원 매칭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또 요거 이미지 파트는 해봤자 이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 L이 이쪽 되는 경우, 이쪽 되는 경우, 또 CL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다 나눠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요거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은 이제 저항 성분을 좀 커지게 느끼게 하고 싶다,
작게 느끼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게 어떤 거니까 그러면 뭐를 션트로 더하냐, 뭐를 시리로 더하냐, 이제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죠. 견적이 나온다는 표현 여러분들 안 쓰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L 섹션이라고 보는데 이 매칭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F에서는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정의는 이제 투폰 네트워크를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을 인풋 단은 폴트 1이라고 보고요. 아웃풋 단은 폴트 2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전압과 나오는 전압, 들어간 전압과 나오는 전압을 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의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S1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일로 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reflection coefficient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써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써봤는데 손을 안 대신 분도 계시겠죠. 네,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혹시 쓰실 일이 있으시면 이제 그 인풋 단에서의 어떤 반사 계수는 중요한 뭐라 그러죠? 인덱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매칭이 되면은 딜리버리가 잘 되는 거고요. 매칭이 안 되면 뭔가 튕겨나오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자연 시간에 배운 이 밀에서 소에서 밀, 뭐 전반사 뭐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11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제 S12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인스턴트 했을 때 얼마나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건 리버스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죠. 아웃풋 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풋 단에서는 안 보였으면 하는데 실제로는 뭐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물려보면은 뭐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값은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S 파라미터를 안 써보신 분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풋이 포트 1이고 아웃풋이 포트 2일 때 S1, 2라고 하는 것은 그죠? 1,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S21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이 위고 2가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S11은 이제 인풋 매칭과 관련된 뭐 인풋 리플렉션과 관련된 거고 S1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된 거고 S21이 흔히 말하는 개인이 됩니다. 왜냐면 S21이니까 이 2가 인풋이고 1이 그러니까 2가 이쪽이고 1이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 단에서 포트 1에서 인가한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아웃풋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결국은 요 투폰 네트워크 게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요 투폰 네트워크가 리얼 디바이스인 경우는 여기서 게인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전력 전송 연구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봤을 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의 에피션시가 되는 겁니다. S21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파워를 볼 때에도 결국 S21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쪽 코일을 하나 물리고 이쪽 코일을 하나 물려서 우리가 얼마 넘어가는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게인이 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22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S22는 아웃풋 매칭 또는 아웃풋 리플렉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S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뭐 S21 당연히 많이 보고요. 개인이니까. S11, S22도 많이 보죠. 저기 이제 매칭과 관련된 거니까. S12는 이제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인데 이제 처음에는 많이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dB 스케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인풋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 갬마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우리 S11이랑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아웃풋 매칭. 어, 그러니까 아웃풋 매칭은 우리 요 요게 어떤 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본 거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요 시스템 만들어서 로드에 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트랜스미터다. 그러면 저의 PA가 있을 거고요. 저의 안테나가 있을 건데 요 두 개 딴 애가 얼마나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웃풋 매칭을 봐야죠. 요거랑 요거랑 매칭을 봐야 되고 또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장비에다 이제 어떤 다음 단에다 장비에다 물릴 때 프로브 스테이션이 됐던 장비 물릴 때 걔네랑 나랑 이제 매칭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S22를 봐야 되고 뭐 이쪽 단에서 일어나는 매칭입니다. 로드 단과 나의 시스템 그 S22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챕터 3로 가게 되면 이제 통신 이론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데요. 이거 뭐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AM, PM, FM이 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모듈레이션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신호가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과하는데 여기 이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면 파이버 옵틱 뭐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이더넷이면 코엑셜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RF 통신이면 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고 나서 채널을 통과하면 커지는 경우는 없죠. 이거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이제 밴드위스 에피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어진 밴드위스에 대비 여러 가지 정보를 실어 보내면 좋죠. 그래서 툴 레벨로 그냥 어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멀티플 레벨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멀티플 레벨로 하게 되면 밴드위스 에피션시는 좋아졌지만 얘가 1이다 0이다 분별하는 거는 되게 쉬운 반면에 얘가 0, 1이고 얘가 1, 0이다라는 거 판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디텍터빌리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드오프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큰 거랑 안 가는 거랑만 보내면 되니까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굉장히 넌리니어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거 다 구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에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굉장히 리니어 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리니어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파워를 많이 먹을까요? 넌 리니어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파워를 많이 먹을까요? 리니어한 게 훨씬 많이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넌 리니어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뭐가 있냐면요. 파워는 별로 없지만 인버터 있습니다. 인버터 두 개 연결하면은 버퍼가 되는데 파워 거의 안 먹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면 얘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다는 거는 클래스 A 뭐 옛날에 배워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A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항상 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맨 앞단부터 맨 뒷단까지 이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이렇게 리니어한 스케일로 게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파워를 엄청나게 먹어야지만 전 영역에서 리니어한 게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워를 많이 먹으니까 파워 에피션시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모듈레이션 할 거냐, 어떤 시그널을 쓸 거냐라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버짓이랑 다 관련이 되겠죠. AM 모듈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어떤 신호를 캐리어가 있으면 이제 앰플리튜드를 변조하는 거고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앰플리튜드 부분이 변조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sync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통신 이론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보는 거고요. 저희 회로 하는 쪽은 아날로그든 RF든 많이 볼 일은 없는데 개념적으로 살짝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sync 펑션의 정의는 뭐 normalize, unnormalize랑 다르지만 sin x분의 x, sin x over x죠. x분의 sin x가 기본적인 sync 펑션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또 푸리어 트랜스폼 여러분들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거를 보게 되면은 렉탱귤러한 폼을 트랜스폼하면 싱크가 나오고 싱크한 걸 하면 렉탱귤러 폼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투 레벨 머듈레이션 스킴 가지고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를 터글링 했다. 연구할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과 0과 터글링 되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잖아요. 렉탱귤러한 폼이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게 되면 싱크 펑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캐리어에 실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쉐이핑과 관련된 얘기들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회로 설계하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몇 가지만 이제 보려고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중에 이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있고 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여기 쪽이 프리퀀시가 되고 이쪽이 페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쪽을 건드리느냐를 가지고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뭐 페이즈는 흔히 말하면 이게 시프팅 되는 정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프리퀀시 자체가 바뀌는 거를 본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PM과 FM 신호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X 하나가 이제 베이스밴드가 A0고 AT일 때 수식적으로 뭐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PM과 FM 신호가 있고 P과 FM 신호가 이제 AT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식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랑 테일러 시리즈도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사인 이거 풀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면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올 겁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에는 이제 앰플리튜드 시프팅, 페이스 시프팅, 프리퀀시 시프팅들이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니까 1과 0으로만 구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K 같은 경우는 10, 110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제 페이즈를 아예 180도 바꾸는 거니까 10, 11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딱 상식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요런 포맷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회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보게 되면 지금 캐리어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5기가다. 여기는 지금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여기. 10기가 되겠죠. 두 배로 빠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다 뭉개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는 ISI라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든 이제 우리 회로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채널 미디엄이 됐던 로패스 성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디지털 신호들이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 된 효과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보가 1010이 아니라 110, 100, 10 됐을 경우에 각각의 라이즈 타임, 폴 타임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지금 1과 1이 두 번 반복된 경우가 그런데 요것을 이제 1111111 0111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111111 가다가 0111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내려오다 말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1이 얼마나 반복됐을 때 얘가 잘 잡아내는가 안 잡아내는가를 보내는 것이 이제 빗 에러 레이트 테스트라는 거 합니다. BER. BER을
PRBS라는 게 pseudo random bit sequence를 가지고 PRBS 7, PRBS 12 이런 말은 뭐냐면 1111이 7번까지 반복되는 경우까지 본 거고요. PRBS 12 이거는 12개까지 반복되는 걸 본 거고요. 그 표준만 하나 틀립니다. PRBS 23 그러면은 1이 23번까지 나오다가 0을 커버하는 것을 얘가 이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라가 줬는데 우리가 리시버 디모듈레이트에서 요 지점이 0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얘가 내려다 망한 것 때문에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에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determine the spectrum of random binary sequence in figure below and explain frequency domain, low pass filtering.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펄스 쉐이핑이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싱크 펑션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신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렉탱귤러 한 개 들어갔을 때 그죠? 싱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싱크가 들어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볼 때 뭐가 되죠? 렉탱귤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푸리어 트랜스폼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펄 쉐이핑은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렉탱귤러 한 거를 갖고 010을 하지 말고 약간 싱크 모양의 010을 갖고 하면은 여기가 더 렉탱귤러하게 잘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에피션시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만 유효한 성분이고 이만큼을 지금 낭비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예 1010을 이렇게 약간 싱크 펑션에 가까운 걸 갖고 보내면 이 타임 도메인에서 그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렉탱귤러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얘를 쭉 나란히 나열해서 놨을 때 그 싱크 펑션이 내려오는 0인 지점에서 그 우리 유효한 신호의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펄스 쉐이핑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레이스 코사인 펄 쉐이핑이니 뭐니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 어렵죠. 이런 신호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스펙츄럴 덴시티를 보면은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스펙츄럴 덴시티를 뭐 늘려서 얼마나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무슨 성좌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페이스 시프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1과 마이너스 1에 주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노이즈 때문에 그죠? 이렇게 퍼져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암플리튜드 시프팅 같은 경우도 0과 1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서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딱 아이디어는 딱 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서 있고 퍼져서 있는 거죠. 이 퍼져서 있는 정도가 요 정도가 되면 0과 1이 구별이 되는데 얘가 만약 여기까지 오고요, 그죠? 1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누가 0이고 누가 1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플롯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제 FSK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얼하게는 딱 요 페이스일 때랑 요 페이스일 때랑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이즈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쪽이면 요 신호고 이쪽이 요 신호라고 판별하고 싶지만 이게 커지게 되면은 판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라고 합니다. EVM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컨스텔레이션을 플러팅 해주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에 물려서 우리가 여기 필요한 인풋 신호를 보내서 이거 푸리어 트랜스폼 자기가 다 해줘서 이렇게 플러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를 재주죠. 요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거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지금 아까 ASK 같은 경우, PSK 같은 경우 보니까 1차 축에서만 받고
우리가 FSK까지 봐도 이제 이렇게 두 개 좌표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익스펜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RF 신호 회로에는 이제 IQ, 그러니까 인페이스랑 쿼드러처 페이스라고 하는 IQ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밴드위스 스펙트럴 에피션시 때문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QPSK는 결국은 이제 이게 시리즈 패러렐 컨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패러렐을 바꾼 다음에 한쪽엔 코사인을 곱하고 한쪽엔 사인을 곱하면은 이게 벌써 아웃 오브 페이스잖아요, 둘이요.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더해서 아웃풋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랑 B라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데 이 0이라는 정보는 여기로 와서 더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들어온 정보 갖고 0을 유지하고 그 다음번에 들어온 정보 갖고 1을 유지하고 하니까 이 자체는 더 느려진 거죠. 두 배로 느려진 거가 두 개가 이제 합쳐진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펙트럴 덴시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I랑 Q랑 나뉘어서 네 군데로 플로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 FSK랑 비교했을 때 스펙트럴 덴시티가 두 배로 좋아진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서킷 어떤 non-linearity 때문에 QPSK도 당연히 이제 페이즈 에러가 있을 건데 이제 이걸 뭐 페이즈 에러를 수학적으로 풀었으면 요 에러 텀을 놓고 그러면 여기 아이디어라는 게 동그라미고 실제로 찍히는 점이 요 에러 텀만큼 시프팅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시프팅도 되고 이렇게 시프팅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QPSK, 쿼드러처 페이스 시프트 키잉의 단점은 이제 요 네 군데를 다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것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회로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이런 게 나온다던가 또는 요건 지금 90도 페이스 시프트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던가 이게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large phase change가 있을 수 있다. 일반 QPSK는 조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이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바꾼 것이 뭐 variable envelope signaling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리니어 피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소거널한 아니 offset한 QPSK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offset 성분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거랑 이렇게 건너가는 거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시멈이 90도만 있는 거고 180도 시프트는 안 하는 걸로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런 에러에 관련된 거를 줄일 수가 있고 요 OPSK를 이제 다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45에서 135로 갈지언정, 그죠? 이제 135에서 바로 마이너스 130 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pi over 4 QPSK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 개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분의 파이씩만큼 해서 8군데에서 쓰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4분면의 가운데 있는 놈들하고 좌표축에 있는 놈들하고 다 써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스위칭을 해서 아웃풋을 뽑게 되면은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일반 QPSK는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방금 봤던 OQPSK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되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쿼터파이 QPSK는 이렇게 8군데를 볼 수 있으니까 스펙트럴 덴시티는 에피션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주어진 밴드위스에서 더 빠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스펙트럴 덴시티가 좋아졌다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더 힘들겠죠. 판별하기가 리시버에서 그러니까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에 더 민감한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러면 5 for QPSK 말고 아예 컨스텔레이션을 다 쓰는 방법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쿼드레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줄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1, 2랑 2, 2랑 1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쓰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썼을 경우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16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스펙츄럴 덴시티를 보게 되면 훨씬, 에피션시를 보게 되면 훨씬 좋아졌죠. 주어진 밴드위스에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그 EVM을 찍어보면 이제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어렵죠. 16컴만 해도 이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것이 64컴이랑 128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어렵죠. 예,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 딱 찍힌 점이 얘인지 구별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뭐 주어진 환경에서 밴드위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이런 모듈레이션 기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OFDM이 있는데 OFD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멀티패스 환경이 굉장히 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인데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에러 상황 이런 거죠. 패스 1은 이제 바로 오고 패스 2는 튕겨서 오면은 일단 튕겨서 온 놈이 조금 느리죠. 조금 느린데 마침 딱 도착해 보니까 요 느린 정도가 딱 반 심볼 정도 차이가 나거나 딱 뭐 180도 아로 페이드가 되면 얘랑 더하면 거의 0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거랑 합쳐 가지고 거의 신호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멀티 패스가 있을 때 서로 아로 페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신호가 죽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캐리어 프리퀀시 자체를 n개로 서브 K를 나눠 가지고 이제 요 원래 이렇게 썼다면은 옛날에는 요 밴드를 잘게 잘라 가지고 네로 밴드로 FC1서부터 FCN까지 n개 서브 채널을 만들고 요 신호들을 그 n개만큼 나뉘어진 버스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캐리어로 보내고 요 신호를 요 캐리어로 보내고 요 신호를 요 캐리어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네로 밴드 서브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ISI가 일단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뭐죠? 그 인접한 채널에서의 그 싱크 펑션의 제로점이 옆에 캐리어에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OFDM에서는 이제 IS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패스 환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애드온 돼 가지고 이런 와이드 밴드에서 이제 그 에러 코렉션 하기 어려워지는데 얘네는 멀티패스로 들어오더라도 각각을 다 잘라서 훨씬 더 느린 걸 갖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훨씬 느린 걸 갖고 여기 n개를 잘려진 걸 갖고 보고 더 느린 것 같고 또 n이 잘려진 걸 갖고 보기 때문에 각각이 판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각각이 용이한 판별을 갖고 더해서 유의한 정보를 얻으면 멀티패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거기 책에 있는데요. 이제 IQ 이제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되게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걸 실제로 타임 도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감이 좀 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구나 IQ 모듈레이션이. 그래서 일부러 이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그래피컬한 표현을 할 때 그런 사인 웨이브가 모듈레이션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점심시간 때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 조금 느린 건데 12시인데 12시 반에 식사할까요? 괜찮겠어요? 조금 더? 네. 예, 그럼요. 예. 네. 네. 네.
내로밴드라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메가 밴드로 하는 뭐 와이파이였는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써서 굉장히 빠른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20메가 bps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제 훨씬 더 작은 것들로 나눠 가지고 이제 20개지만 1메가씩 할당하고 1메가 bps짜리를 다루는 것이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죠. 간단하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자르는 이유는 이게 더 다루기가 쉬운 거죠. 빠른 것보다 느린 게 다루기가 쉬우니까 서브 채널에다가 더 느린 거를 갖고 서로 독립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일단 ISI 문제가 없고 채널들 간에는 그 다음에 멀티패스 문제에서도 느린 걸 갖고 비교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죠. 이렇게 느림에도 불구하고 아웃 오브 페이스가 딱 돼서 죽으려면 이 멀티패스가 굉장히 멀리 갔다 멀리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어차피 그렇게 멀리 가는 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안에서 여기서 조이를 하는데 이렇게 튕겨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마이크로 세컨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바로 그 영역에서랑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위상이 돼가지고 더 하니까 거의 0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차라리 굉장히 느리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가 있으니까 느린 걸 이렇게 합해서 유효한 걸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면 이게 여기상으로 멀티패스로 지워지려면은 이거를 20번 왔다 갔다 한 것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이제 괜찮다 이런 겁니다. OFDM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통신 전공 하시는 분 계세요? 통신 전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통신 안 하니까 남의 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통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나쁜 점은 뭐냐면 자 이런 OFDM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DMA 쓰다가 FDMA 쓰다가 CDMA 쓰다가 요즘에 이제 OFDM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대충 보니까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통신 전공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빛을 보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통신 전공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확률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게 발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을 딱 쓰기까지가 너무나 험난한 길이 많고 실제로 발탁되는 경우가 적다. 반면에 회로 쪽은 같은 OFDM의 어떤 회로라 하더라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건축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이 조금 더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이제 이것도 다 신테사이즈가 되는 엄청난 천재적인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딴 거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시죠. 한 30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 또 역시 이제 통신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거 핸드오프 그죠? 셀룰러 시스템이 뭔지, 그다음에 멀티플 액세스라는 게 뭔지 여러 명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게 장수는 되게 많은 슬라이드인데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컨스턴트 엔벨로프가 있고 베리어블 엔벨로프가 있는데 베리어블 엔벨로프인 경우에 뭐 리니어한 피해가 필요한 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스펙트럴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워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사이드 밴드가 같이 올라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채널 내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커지다 보면은 사이드 밴드가 같이 커진다. 얘가 스펙트럴 리그로스인데 얘가 인접한 다른 밴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워를 점점 키우다 보면은 스펙트럴 리그로스 때문에
옆에 있는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막아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하겠죠. 넌리니어 PA를 쓰게 되면은 망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넌리니어 PA를 가지고 베리어블 엔블로프 하게 되면은 스펙트럴 위골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안 좋은 거죠.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니까 묻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RF 통신은 결국 A랑 B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핸드폰에서 이 사람 핸드폰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로밍을 저랑 와이프랑 같이 해외 여행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에 있다.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죠? 그 셀타워를 갔다가 그게 이제 한국의 SK텔레콤까지 등록이 돼서 옵티컬로 와서 다시 이태리에 있는 셀타워로 와가지고 제 와이프 카톡을 오겠죠. 카톡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로밍을 해외에서 다른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MTSO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는 실제로 베이스 스테이션까지만 통신이 되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을 얼마나 자주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셀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 자원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 리유스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정도 안에서 쓰는 F1을 이제 또 써야 되죠. 이게 프리퀀시 리유스인데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이제 7셀 리유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셀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잖아요. 이런 형태로 프리퀀시 플래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컬러 코딩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옛날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frequency reuse, 이거 이제 통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뭐 유용할까? 근데 결국은 7셀 reuse에서 끝났어요. 이게 논문이 엄청 많은데, 그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그 플래닝 하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충분히 에피션트하기 때문에 더 엽기적인 게 있어요. 52셀 리유스가 훨씬 뭐 조금 더 낫지만, 이걸 52개를 이렇게 플래닝하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해보니까 결국은 다 7셀 리유스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죠. 요 안에가 하나의 셀이고 요 안에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 레디어스를 정해서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보시게 되면 우리가 디렉셔널 안테나 갖고는 500W까지도 보낼 수가 있는데, 옴니 디렉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누구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맥시멈 100W까지밖에 못 보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매크로 셀 같은 경우는 한 30km까지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디렉셔널 안테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셀 타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액세스 포인트처럼 와이파이처럼 셀 타워가 있고, 주변에서 쓰는 피코 셀 개념들이 있고요. 이런 매크로 셀 개념들은 이렇게 하죠. 삼각형 형태로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6번이 여기 있죠. 6번, 6번, 6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예? 얘가 커버하는 쪽이 이만큼이 되고요. 얘가 커버하는 게 이만큼이 되고, 얘가 커버하는 게 이만큼 되니까 요 디렉션 내에 있는 거를 커버하는, 그래서 이게 감도가 가다 보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커버하는 게 이만큼, 얘가 커버하는 게 이만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렉셔널 안테나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옴니 디렉션을 하는 경우는 우리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처럼 주변. 그러면 만약에 그 옴니 디렉션 안테나가 요 점에 있으면 여기를 커버하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셀 설계를 하면 되고요. 이제 각 셀당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제 셀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셀 자르기 나오죠. 보시게 되면 18번 여기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셀을 잘라서 쓰게 하는 방법이 있죠. 셀 내에서. 그 셀 내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반복해서 쓰는 방법들도 특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마이크로 셀, 아까 매크로 셀이었는데 마이크로 셀, 피코 셀, femto 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femto 셀도 있죠. 그래서 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거 당연히 장단점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뭐 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그
유저 캐퍼빌리티를 늘리고 이제 세일 거래가 가깝기 때문에 유저들의 배터리 라이프 타임이 이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배터리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울산과학기술원이 배터리를 좀 유명하거든요.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 같아요. 결론은 별로 안 좋아진다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화학에서 다 싫어하죠. 화학을 싫어하니까 전자과학 하는 거 맞죠? 아닌가요? 화학 주기율표에 보면 흐헤리비디씨가 나가잖아요. 흐헤리잖아요. 리. 그러니까 리튬이 이미 원자 번호 3번이고요. 원자 번호가 작은 번호일수록 뭐가 작은 거죠? 이제 핵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작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금속 원소가 뭐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흐해, 수소나 헬륨으로 우리가 전지를 만들지 않는 한, 근데 그냥 기체 형태니까 액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73도에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는 한, 그죠?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리튬이 이미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니켈군에서 많이 썼죠. 니켈 34번인가요? 그러니까 니켈에서 리튬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니켈군 배터리 쓰다가 리튬군 배터리 쓰면 수명이 막 되게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리튬에서 그만큼 좋아지려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라이프 타임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상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그 갤럭시 S6 발표하면서 그 무선 충전 패드를 아예 핸드폰에 넣기 시작하는 게 아예 배터리 라이프 타임은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충전을 더 자주 시키자는 컨셉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 무선 충전 기술이 절대로 새 기술이 아닙니다. 그 패드형 방식은 이미 98년도에 완전 상용화돼서 시장에 깔려 있어요. 전동 칫솔이 그래요. 전동 칫솔이 이미 98년도에 그 인덕티브 방식으로 충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동 칫솔은 이제 그 충전을 할 때 거기 쇠 판넬이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자꾸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잘 망가지니까 이제 그런 물기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 밀폐된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마켓이 없었어요. 이런 인덕티브 방식의 충전을 쓸 데가 없다가 다시 나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충전을 더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3G에서 LTE 넘어갈 때 밴드위스가 빨라졌잖아요. 밴드위스가 빨라지는 거는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파워 소모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연동돼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파워 소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파워는 많이 쓰는데 배터리 용량은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무선 패드형이 되고, 미국 출장을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작년 말에 출장 갔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은 그 테이블 위에 그 무선 충전 패드가 다 깔려 있어요. 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려놓고 햄버거 먹고 커피 먹으면 그 올려놓는 동안 충전이 되는 거죠. 잠깐이라도. 네, 근데 그게 또 문제는 효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인덕티브 방식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많이 나오고요. 100%, 그러니까 90 몇 프로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대충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80% 미만이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30분이면 충전될 수 있는 게 유선이면 거기다 올려놓고 하는 바람에 4,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리는 한데 이제 사람들이 맥도날드 가서도 굳이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햄버거는 20분 만에 먹을 건데 최대한 충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롱거 라이프 타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 때문에 5G로 갈 때 이런 피코셀, femto셀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만 해도 밴드위스가 1GBps를 보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핸드폰 키면 2시간 이상 다 꺼지는 거예요. 거의. 지금보다 10배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10배 빨리 쓸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점은 당연히 핸드오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문제가 많겠죠.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 채널 인터페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 프리퀀시 리유즈를 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주파수 쓰는 놈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넘어갈 때 다른 밴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를 넘어가면 다른 셀 타워이기 때문에 핸드오버를 해야 되는 거죠. MTS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그널 패스 로스 멀티 패스 페이딩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디렉트 패스는 보통 스퀘어에 반비례해서 감소되고 리플렉트 하는 건 4승 정도에 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저희 때 표현으로 어퍼셋 페이스를 들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OFDM 같은 걸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는 아예 멀티플 안테나를 쓰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는 멀티플 캐리어를 쓰는 거고, 타임 다이버시티는 시간을 나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베이스밴드 비스트림을 이제 그 인터리빙 메소드로,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이랑 관련된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에러를 줄이겠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터리빙이 이제 재밌는 개념이라서 그 소개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러 프리 메시지가 이제 AAAA, BBBB 반복되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트랜스미션 버스트 에러가 뜨면은 이만큼 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지 알 방법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인터리빙 메소드를 쓰게 되면 이제 에러 프리 코드가 이거면 이걸 인터리빙을 하면 반복되는 거죠. A, B, C, D, E, F, G, A, B, C, E, F, G, A, B, C, 이렇게 반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버스트 에러가 터졌다. 이만큼 터졌는데 이걸 다시 디인터리빙을 하게 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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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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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복원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실질적인 예를 들면 This is an example of interleaving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냈을 때 burst가 터지면 이건 못 알아듣는 거죠. This is 알기 힘든데, 그죠? interleaving을 하면 이렇게 되고, interleaving한 상태에서 이제 burst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거 de-interleaving을 하면 이제 이 정도는 요즘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극복할 수 있죠. 이거 this였을 거고, is였을 거고, example이었을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밴드위스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에러를 줄이고 이런 얘기였고요.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듀플렉싱이라고 하는 거고 멀티플 액세스를 구별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제 듀플렉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TX랑 RX를 어떻게 묶어서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X랑 RX를 타임 도메인에서 내가 묶어 쓰겠다. 그러면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이 되는 거고요. 내가 TX랑 RX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묶어 쓰겠다.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됩니다. 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얘는 이제 타임 디비전이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요. 프리퀀시 디비전은 묶여 있죠,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쏩니다. 얘네는 얘가 쐈다가 얘가 받았다, 얘가 쐈다가 얘가 받는 거고, 얘는 동시에 쏘고 있고 동시에 받고 있는 건데 주파수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주파수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 신호가 들어오는데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니까 필터가 들어가는 순간 로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필터 특성을 좋게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 센 놈이 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게 들어오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리키지가 훨씬 더 많은 쪽이 되는 겁니다. FTD가. 얘는 피지컬리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겠죠. 물론 스위치 리키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지만, 일단 얘가 받을 때는 얘는 꺼져 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솔레이션이 좋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얘보다 다시 보죠. 얘는 이제 그 썼다 받았다를 디렉트
비슷하게 하고 똑같은 주파수 K를 쓰기 때문에 제가 얘랑 직접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좋고, 그다음에 보낼 때는 끄고 받을 때 뭐 얘를 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인터페런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얘는 반대로 프리퀀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900으로 보내고 850 받게 돼 있으면은 900으로 보낸 것이 넘어와서 850으로 변환돼서 내려가야지 얘가 받는 거죠. 왜냐면 리시버는 850이고 트랜스미는 900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펙트럴 리키지가 더 많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나쁘지만 얘가 더 이제 프리퀀시 덴시티는 좋은 거죠.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듀플렉싱 얘기고요. 그죠? 이제 이번에는 멀티플렉스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여러 명이 쓰는 멀티플렉스, 타임 디비전 여러 명이 쓰는 멀티플렉스가 가능한데, 뭐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는 시간을 나눠서 시간축이죠. 이건 주파수축이네. 이건 FDM에 먼저 썼네요.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나눠 쓰는 거가 FDM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것이 이제 TD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장단점이 좀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그 트랜시버들이 요 시간 정보별로 해서 모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AD 컨버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타임 디비전에는. 그래서 이제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AD 컨버터가 여러분들이 사서 써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파워를 많이 먹습니다. AD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고, 크기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는 가능한 한 저성능을 쓸 수 있으면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TDM이랑 뭐 FDMA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슬라이드인데, 이제 TDMA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멀티플 액세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보낼 때는 끄고 써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네이블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요즘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얘 AD 컨버전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타임 많이 먹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FDM이랑 TDMA를 잘 섞어 쓰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랑 대비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왔죠. CDMA는 이제 우리 코딩을 하는 건데, 이제 코딩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떤 베이스밴드 펄스에다가 어떤 코딩을 씌워서 보내면 뭐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오는 놈들 여러 개가 왔는데, 디코딩 하는 코드를 딱 했을 때 원래 같은 코드를 했을 때만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은 왔을 때 내 코드를 주면은 다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올토고널한 성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토고널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월시 리커시브 이퀘이션이라는 게 되게 유명해서 많이 쓰입니다. 월시 코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뒤에 나오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해서 보내면 얘 코드랑 얘 코드랑 틀리면은 얘 같이 들어와도, 보면 같은 주파수 대역에 같은 정도의 크기로 들어와도 이제 내 코드를 딱 곱하는 순간 얘를 여기다 곱하면 다 0이 되고요. 얘를 여기다 곱하면 다 0이 되고, 얘를 여기다 곱하면 살아나고, 얘를 여기다 곱하면 다 살아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오토고널하게 코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월시 코드를 보는 방법이 이제 아까 보였던 111-1 이거죠. 아까 111-1 월시 매트릭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W0, W1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111-1을 곱하면은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여기다 또 111-1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인터리빙해서 W0, W1, W2, W3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은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죠. 이건 월시 코드 중에 스프레드 팩터가 16인 것까지 본 거고요.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더 쉬운 방법은 매트릭스 보면 됩니다. 이게 월시 코드 2번은 111-1이고, 그러니까 111-1이고, 4번은 2번에
111-1이기 때문에 요것에 111-를 쓰게 되면은 얘가 나오고 8번은 얘의 111-이기 때문에 여기 111-이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어떠한 행과 어떠한 열을 곱해도 0이 나옵니다. 무조건. 같은 행과 같은 열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가 오토고널하고 요거랑 오토고널하고 서로 오토고널한 거죠. 같은 것만 나왔을 때 1이 나옵니다. 전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4인 경우는 이렇게 4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재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그널 1과 2가 같이 들어왔더라도 내가 월시 코드 1번을 여기다 곱하면 얘는 딱 살아나고 얘를 딱 곱하면 더 죽는 거죠. 그래서 더 작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프레딩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얘가 워낙 가까이 있으면 디자이드 시그널은 되게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되게 작고 얘는 엄청 큰 게 들어오면은 판별은 됐는데 인터피어러가 이제 너무 커면 이제 디스프레딩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CDMA에서는 이런 거 그 파워 레벨에 대한 리스트릭션이 지금 강한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거의 방식은 오토고널한 코딩을 갖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몇 가지 와이어리스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 통신 이론 과목이 아니라 이제 RFIC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LNA 믹서, 뭐 PLL 이런 거 설계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제약 조건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프리퀀시 밴드가 정해져야 되겠고요, 그죠? 데이터 레이트가 스탠다드마다 정해져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디플렉싱 메서드, 이건 이제 FDD냐 TDD냐도 스탠다드에서 아예 정해줍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모듈레이션 할 거냐, 이것도 스탠다드에서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웃풋 파워 맥시멈 레벨을 정해줘야게 되는 거죠. 이게 스탠다드마다 이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 인터피어러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 아웃풋 파워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것이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어떤 에러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탠다드에서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ความ 16을 할 건데 EBM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스펙트럴 매스크를 다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IC가 이런 걸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이제 센시티비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빛 에러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111 0111 가면은 요 0이 내려왔던 것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인버터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서라고 표현하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파형은 깨끗하게 나와요. 뭐 1이든 0이든 얘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을지언정 아웃풋 파형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형이 깨끗한데 맞느냐 틀리냐를 알기 위해서는 TX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왔는지 비교하는 거, 그게 이제 빛 에러 레이트 테스트가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리시버 센시티비티가 이런 정도의 BER을 만족시키면서 이런 센시티비티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인풋 레벨 레인지도 중요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긴 컴프레션이 일어나죠. 그걸 다 스탠다드 정해준다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블라커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블라커에 대한 톨러런스를 정해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리시버가 굉장히 조그만 것들을 들어오는데 3dB 정도 되는 더 큰 거를 이제 블라커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스펙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인터모듈레이션 테스트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B보다 센 요거까지 봤을 때 이 인터넷 모듈레이션 프로덕트가 요 내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보다 3dB보다 더한 요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GSM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듀플렉서 방식은 FTD, 그죠? 그러니까 묶여 있죠. 그래서 TX랑 RX는 다른 밴드를 쓰죠. 보시면. 그래서 935랑 915. 왜 요건 띄어놨을까요? 딱 붙이지 않고. 아이솔레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앞에 이제 필터들이 다 있을 건데, 그렇게 정확한 필터 만들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모듈레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뭐 밴드위스는 얼마가 될 거고, 다 정해지죠.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몇 명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다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SM에서 뭐 마이너스 102 dBm 센시티비티를 스페시파이 했는데, bit error, acceptable bit error rate가 10의 마이너스 3정이다. 그러면 3개까지 반복되는 거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3, 111, 0, 111일 때 그거 반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SNR이 9dB 정도일 때, 그러면 맥시멈 올라블 노이즈 피겨는 얼마냐?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공식 가지고 이제 요걸 알고 있으니까 넣어보면은 이제 뭐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스펙을 정하는 과정은 앞에 배웠던 그런 공식들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거기 맞는 리시버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노이즈 피겨가 10dB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 맥시멈 올라오니까 이거보다 좋으면 되죠. 보통 우리 요즘에 나온 LNA들이나 리시버 단위에서 보통 한 5.5dB, 6.5dB 이렇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리시버가. 이제 맥시멈이 10 정도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할 만한 거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맥시멈 얼러블이 뭐 3dB다 이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일단 필터 자체가 벌써 1.5dB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블락킹 리퀘어먼트 같은 것도 디자이드 채널이 이제 있을 때 이쪽은 인밴드 블락커고 이제 우리가 워리해야 되는 거는 아웃밴드 블락커인데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20MHz 밖에서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그램프 같은 경우에 리시버와 P1dB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블락킹 테스트를 만족시키는. 그러면 이제 뭐 9dB SNR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가 9dB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저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P1dB는 여기서 1dB 백업이니까 마이너스 15dBn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스펙에 따른 이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뭐 이제 블락킹 테스트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6밴드, 24밴드 이제 요 인밴드 내에서 이렇게 엣지 밴드가 여기 없고요. 아웃 밴드 블락커는 그나마 쉬운데 요 인밴드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점점점 커지는 이게 리퀘어먼트들인데 여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인밴드이면서 제법 큰 범위니까 그런 것들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게다가 밴드에서 넓어가지고 걔가 여기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인터모듈레이션 리퀘어먼트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스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0kHz에서 1.6MHz offset이랑 했을 때 마이너스 49 dBm 정도의 신호들이 왔을 때 돼야 된다. BER requirement가 C 마이너스 3승이면 걔네들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펙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이거는 adjacent channel interference에 대한 스펙인데 보통 GSM은 밴드위스가 200kHz니까 200kHz에 대해서 미니멈 센시티비티보다 바로 옆에는 9dB, 그 다음 거는 32dB 정도 되는 거를 withstand 해야 된다. 이게 스펙이죠. 그 TX 스펙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펙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GSM 중에서 이제 엣지라고 그 데이터 보내는 거는 이제 또 이런 스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CDMA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레이크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요게 레이크거든요. 이제 이런 레이크 모양으로 리시버 생겼다고, 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레이크 리시버라고 하는데 CDMA에서 이제 레이크 리시버를 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디드 되는 건데 너무 가까운 거가 들어오면은 디스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파워 컨트롤에 대한 스펙이 있고요. 그죠? 와이드밴드 CDM에도 거기에 맞는 이제 스펙들이 다 있었죠. 있죠. 이렇게. 이런 스펙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뭐 블락커랑 이런 거 다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고, 우리 센시티비티가 이만큼인데, 어제슨 채널은 뭐 이만큼을 블락킹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블락킹, 뭐 톤 테스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블루투스도 거기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스탠다드 자체에서 TDD로 정의를 해줬고, 그래서 같은 밴드를 쓰죠,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밴드위스는 1MHz고, 머듈레이션은 어떤 걸로 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78채널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스펙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모듈레이션이랑 아웃풋 레벨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게 숏 레인지죠. 0dBm 정도밖에 안 되니까 1mW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레퍼런스 센시티비티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블락킹 테스트는 얼마가 돼야 되고, 다 이제 스펙과 관련된 스탠다드 얘기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설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죠? 여기도 아웃 밴드 블락킹 테스트가 있죠. 블루투스에서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모듈레이션 테스트도 있고, 그래서 요 어제이선 채널 두 개가 뭐 이 정도 대비해서 얘가 이 정도 이상은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 많이 쓰는 그 와이파이, 요즘에는 N 많이 쓰죠. 802.11 ABG 같은 경우에 뭐 이런 TDD로 딱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 방식이 달라지죠. 가까울 때는 64 쿼함으로, 액세스 포인트 멀리 있을 때는 BPSK로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따른 또 OFDM의 채널라이제이션 스탠다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탠다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 B, 이제 뭐 GSM과 CDMA 장단점 비교하고 스탠다드에 따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까지 보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회로를 설계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 회로 설계 석사를 마치고 처음 직장 간 데가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라는 데 갔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놀랬죠. 왜냐면 저는 이제 회로 설계라는 것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딱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마케팅 팀에서 와서 이것저것 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설계사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어도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게 예산이 얼마고, 그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딱 정해지고 방 몇 개라고 딱 정해지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33평이면 방 2개가 제일 좋은데, 예술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리석으로 쫙 깔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시공비 뭐 1억 이하에 방은 4개를 넣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스펙을 주는 거죠. 건축 설계사는 그렇게 시킨 대로 하는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스탠다드를 이끌어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통신 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년에 한 번 터지겠죠,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것은 저희죠. 그 시키는 바운더리 내에서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좀 한동안 방황기를 거치다가 그래도 역시 회로가 난 것 같아서 지금 결국 회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가 이렇게 있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트랜시버 아키텍처를 좀 검토를 하고, 그러면 결국 뻔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LNA 믹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실레이터가 있고 PLL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